기조 강연 순서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제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총장 이기정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가족들과 함께 해외 이렇게 여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특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취소할 수도 없고 우리 와이프만 지금 떠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지금 욕을 먹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거다. 아무튼 오늘 오래간만에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국제화에 대한 주제, 그렇지만은 오늘이 지속가능한 교육혁신이기 때문에 교육혁신과 국제화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할까요? 예. 저는 국제화가 교육혁신의 가장 강한 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국제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저한테 또 어떻게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가 1992년도에 되고 96년도에 첫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국제협력실장이라고 그때는 국제협력처가 아니라 국제협력실이었는데 올해 보직 맡은 지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래요. 전공이 뭐냐고. 저는 농담 삼아 보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2년 보직 안 하고 28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동안 국제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뭐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는 나름 또 국제화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국제화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흐름도 제가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교육 혁신과 관련된 국제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총 5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혁신과 국제화, 두 번째는 고등교육 대외 환경 변화와 여기에 따른 국제화의 중요성, 세 번째, 과연 우리나라의 국제화가 지속 가능할까?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대기업의 이사회가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국제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총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외국인 유학생들 많이 모집할 수 있을까인데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외국인 학생 모집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따 제가 통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숫자에 의한 국제화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받아들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지 숫자에 매몰되어 있는 국제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해가지고 7가지 국제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국제를 위해 가지고 한양대학교가 나름 이룬 그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혁신과 국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제화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연을 확장하는 숫자에 매몰된 그러한 국제화가 아니라 교육 혁신의 촉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의 국제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 수라든지 아니면 뭐 자매 대학이 몇 개냐라든지 아니면 영어 강의 개설을 어떻게 했느냐는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거는 앞으로의 국제화는 교육 혁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를 통해서 교육의 내용과 방식과 성과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를 세 가지로 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학습 목표 자체가 국제화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학습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된 우리 학습 환경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누가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인사하실 때 저는 혁신은 충돌에서 일어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동력에 의한 혁신은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지만은 외부의 충돌이 있었을 때의 혁신은 우리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19세기에 미국 대학 교육은 거의 실용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그 연구자들이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또한 필수 사명이라고 배워와가지고서 19세기 이후부터 미국 대학들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본격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대학원 교육이 생기고 박사과정이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러한 외부의 경험이 없고 충돌이 없었다라 그러면은 미국 대학의 고등교육의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혁신의 국제화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도 이제는 국제적 인증을 가져야지 그것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화가 교육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폭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화는 학습의 경험을 우리가 재설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존의 학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 중심으로 그리고 국내 취업을 중심으로 했고 동일한 문화에서 동일한 언어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제는 학생 경험이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플레이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거의 한 명씩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사회 이슈가 어떠한 그 학생들의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글로벌 캠퍼스 또 찾아오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이행해 가지고 이제의 학생들의 경험은 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제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험은 이제는 글로벌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인사말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고등교육을 압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라든지 재정의 압박이라든지 지역의 불균형과 같은 것을 저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제화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는 교육의 규모, 내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한다면은 과거의 국제화라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에 국한된 유학생 수의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학습 성과가 중요한 학습의 목표가 되고 있으며 또한 방식도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한두 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교육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이제는 더 이상 국제처 단일처의 역할을 해서 하지 않고 전교적으로 모든 행정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이제는 글로벌 학습의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고등교육의 대외 환경 변화와 국제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자료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에 교육혁신 담당하시는 분들은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도표라고 생각하지만은 우측에 있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문을 닫은 2025년까지 봤을 때 초중고 고등학교가 1,300개가 넘고 있고 문을 닫은 대학의 수가 22개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84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송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재학생이 거의 5,000명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위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취업의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글로벌 캠퍼스의 충원율은 거의 서울에 있는 캠퍼스라고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등록금은 거의 3배에서 4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글로벌 캠퍼스가 여기 있는 대학들과는 잠재적 우리가 경쟁자이며 또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식상한 표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교육의 1인당 예산은 초등학교보다도 못하고 중고등학교보다도 못합니다. OECD 평균으로 봤을 때에 거의 70%도 되지 않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대교협에서 회의를 하면서 차정현 위원장 와갖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재정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립대학교의 재정은 더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OECD에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국가 경쟁력은. 그렇지만은 고등교육 경쟁력은 거의 꼴찌입니다. 60몇 개 중에서. 참 너무나 흔한 장표이긴 하지만은 부끄럽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요, 늘 교수님들의 연구 업적에서 논문 편수를 보지 않고 그것의 퀄리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만 하더라도 Q1과 Q2 저널만 가지고 업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Q1 저널의 대부분은 국제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탑 1%에 속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어디냐면 국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지지난해죠. R&D 예산이 급속하게 감소되면서 우리나라 연구 실적도 국제 공동 연구 실적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위기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고등교육 개혁을 이야기할 때 AI를 이야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쉬울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보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코리아입니다. 이 스터디 코리아 300K는 제가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원래는 2030년까지 우리가 30만 명을 모집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는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코리아 300K는 2027년도에 30만 명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달성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얼마가 왔냐면 27만 명이 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그러면은 27년도가 아니라 26년도 올해에 제가 봤을 때 33만에서 35만으로 저는 조기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미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30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고등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냐는 얘기입니다. 각 개별 대학에 혹시 등록금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드는 내부 구성원의 갈등 같은 거 여러분들 얼마나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것이 내년에 달성됐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 코리아 400K로 갈 거냐 500K로 갈 거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 대학 교육의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숫자는 논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0만이 들어왔으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화가 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더 우리 정책의 방향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유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많이 뽑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렇게 뽑아가지고 저 학생들 대학 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 학생들은 정원 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인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기가 더 국내 대학생들보다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某某고등학교가 어느 대학교에 몇 명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용을 들어보면은 물론 내국인 학생이 많이 들어간 학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외국인 유학생들 미리 데리고 와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이거는 바람직한 이유 중에 여러 하나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교육에 적응하게 되면은 대학 교육에 가가지고 또 쉽게 더 적응 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이거에 수반되어지는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총협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통 그 해 결과만 나오는데 3년 결과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총장님들의 관심사가 뭐냐 했을 때 한동안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연히 제일 아래에 있는 재정 지원과 그 다음에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 총장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짙은 파란색이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신입생 모집과 충원에 대한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디가 늘고 있습니까? 끝에서 세 번째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이 3년 전에 35%에 불과했던 것이 60%로 해가지고 지금 관심사 2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총장님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모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국제처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다가 외국인 유학생들 많이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지시가 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먹으면은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대학에 만들어져야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또 외국인 유학생이 데리고 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 학생들보다는 전문 대학원이나 석박사 과정에 많이 와야 됩니다. 석사 과정 학생들의 증가율은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사 과정은 40%씩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안을 들여다보면은 슬픈 사실이 또 하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요, 국내 학생들에 비해서 연구력이 굉장히 월등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1인당 쓰는 이공계 학생들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2.65편씩 쓰고 있습니다. SCI급에. 그 다음에 국내 학생들은 2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이 연구력이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장표 못 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은요,
위에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 자료고 아래에 있는 것은 국내 내국인 학생 자료입니다. 무슨 뜻을 표시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졸업한 지역에서 취업하는 비율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국인 학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자기가 졸업한 지역에서 취업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도권은 많습니다. 84.7%로. 그렇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47.5%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내국인 유학생보다 훨씬 더 자기가 졸업한 지역에 정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충청권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거의 80% 이상은 자기가 졸업한 지역에 정주하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취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화의 중요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육개혁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인력의 활용인데 이 통계가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대학교에 양질의 외국인을 졸업시켰을 때 그 지역에서 일할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과연 그런데 숫자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이 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국제화가 선행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졸업 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입학생 늘리려고 어마어마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전문대학인 경우에는 졸업 후에 소재 미상이 44%입니다. 대학은 더 넣어서 50% 이상이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대학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50% 이상이 소재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가지고 공헌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지금 이 장표가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량 중심으로 갔을 때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 탈락률이 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7% 이상의 중도 탈락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14%로 우리가 2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아래표 보면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율 인원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보다 거의 15,000명 이상이 2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 이것도 사실입니다. 불법 체류 비율이 17%입니다. 여러분들도 각 대학에서 국제처 담당 선생님들이 불체자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생의 퀄리티를 보지 않고 혹은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하는 건 보지 않고 입학에만 30만 명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토픽도 4급 이상 맞아야 되는데 일반 대학은 47% 이거를 만족하는 학생이 아직까지 50%가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대학은 20%대에 떨어져 있습니다. 더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저는 가슴 아픈 비율이 제일 옆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대학원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는데 그 대학원생들의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인문사회 학생들입니다. 물론 인문사회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안 되리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30%는 이공계 학생들이고 더 놀라운 것은 중도 탈락하고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더 많은 숫자가 이공계 학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숫자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이러한 현실은 간과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거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지속 가능한 국제화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 체류하고 싶다는 학생이 61%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국에 귀국하는 경우가 62%고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습니다. 체류하는 학생이 30%도 되지 않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더 비극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학생들,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급여 차이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외국인 이공계 박사는 11%에 불과하고, 저는 이 통계를 정말 저게 사실일까 믿을까 말까지만은 이거는 한경에서 3월 23일자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이공계 박사과정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인 사람도 30%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러한 차별, 그건 차이가 아니라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우수한 이공계의 인재가 남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 7가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학교마다 목표가 다를 것 같아요. 냉정하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재정을 위해서, 인구 감소에 의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되니까는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고등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 속에서 우리가 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느냐라고 하는 그 목표가 뚜렷하고 그것이 구성원들끼리 그 목표가 공유가 돼야지 지속 가능해집니다. 단순하게 지금 학생이 없으니까는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들 급여 드리고 직원 선생님들 급여 드리려면은 외국인 학생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차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목표에 대해서도 학위 과정은 어느 정도 할지, 비학위 과정은 어느 정도 할지, 학석사 과정 비율은 어떻게 할지, 이러한 것들을, 또한 국적도 여러분들 중국 학생,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대학이 특성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총장 되기 전에 모 대학에서 국제화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외국인 유학생이 제일 많습니까? 얘기했더니 당연히 중국이 많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중국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많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강하기 얼마 전에 제 나름대로 구글에서 연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우즈벡, 중국, 베트남, 몽골 이런 편중된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그 비교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비교군은 영어를 모국어를 하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디가 제일 많았냐 하면은 네팔이 많았고 모로코가 많았고 나이지리아가 많았고 인도네시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에다가 제기했습니다. 봤더니 네팔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했더니 지금 그 대학교가 네팔 유학생이 몇천 명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지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국제화와 관계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교육 혁신을 하기 때문에 국제화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능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3,000명 해와 국제처에다 지시합니다. 아니 옆에 있는 대학도 1,500명인데 왜 우리는 500명뿐이 안 돼? 그냥 지시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기사 났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인데 혹시 여기 오셨으리라 생각하지만은 기숙사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기숙사 외국인 유학생을 주려고 한국인 학생들을 기숙사에 어떻게 했다든지 방 하나가 원래는 2인실이었다 그러는데 그걸 4인실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근데 어저께 제가 마침 그 대학교 총장님이 제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주변 사항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기사만을 봤을 때에 준비가 안 된 대학이 과연 자기네 수용 능력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왜 판단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적어도 기숙사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가를 봐야 되고, 생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과 수업에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고, 한국어, 튜터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이 과연 우리 대학교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대학원 박사과정 마지막 여학생인데 연구학기로 해가지고 스웨덴의 대학교에서 연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날 죽었어. 거기에서요. 죽었는데 25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죽었다고. 그런데 마침 그 엄마 아버지가 모두가 다 우리 대학 졸업생이에요. 저한테 분노에 찬 전화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됐을 때 한양대학교는 위기 대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저도 굉장히 황당하죠. 그 대학이 좀 알아서 해줘야지 되는데 했는데 노르웨이입니다. 미안합니다. 스웨덴이지. 근데 그 나라는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다 클로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나라 대사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래도 공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막 해갖고 어떻게 했지만은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처장님들 회의하시면서 그랬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외국인 유학생 받다 보면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나 몰라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에리카 캠퍼스 외국인 유학생은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또 죽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 대학에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 통틀어 가지고 수용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수용 능력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학생을 받고 또 수용 능력을 또 더 키우면서 학생을 더 받아야지 지속 가능한 국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화를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내부에는 저항 세력입니다. 교수님 반대하죠. 직원 선생님들 반대하죠. 학생들 반대합니다. 교수님들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아이들 왜 뽑습니까? 직원 선생님들 안 해도 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숙사에서 제일 많이 반대합니다. 왜 썸머스쿨 합니까? 썸머스쿨 안 하면 우리 기숙사 문 닫고 편한데. 학생들 합니다. 팀플을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하나가 있으면 자기네들 점수 깎일까 봐. 걔네들의 컨트리뷰션이 적기 때문에 온통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항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러한 저항 세력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 구조를 만들어야지 지속 가능합니다. 교수님들 설득할 때 저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꼭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까? 교육은 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따 제가 장패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한양대학교에 기여하는 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졸업해가지고 그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국제처에서 뭐 하면은 짜증이 납니다. 전례에 없다 그러고 우리가 거절하고 규정이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랑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도요. 학생도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유학생이 내 조에 하나 있을 때마다 내 성적은 손해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각 스테이크홀더들이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지속 가능한 국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학과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영대학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무조건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받을 만한 조건을 명문화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인센티브입니다, 여러분들. 인센티브를요, 강하게 써야 됩니다. 다만 인센티브는 유형적인 인센티브도 있고 무형적인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유형적인 인센티브는요,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유효기간이 짧아. 그거는요, 올해 내가 얼마 인센티브를 유형적으로 받았어. 다음 학기에는 그거보다 더 받아야지 만족하지, 그거보다 적게 받았을 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장 벌써 4년 차인데 총장하면서 느낀 것이 유형적인 인센티브보다 무형적인 인센티브가 훨씬 유효기간이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총장님들의 역할입니다. 정말 우리 구성원들한테 유형적인 인센티브도 있지만은 무형적으로 격려해주고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비용도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받을 명분을 줘야지 이것이 국제화가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제화가 국제처에 국한된 국제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제처는 그냥 프론트 오피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부처, 여기 계신 분들 교무처일 수도 있고 학사팀일 수도 있고 교육혁신처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부 다 백오피스의 역할을 다 해줘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다가오는 민원들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을 한 번씩 해가지고 그 민원의 종류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분석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지 않고 늘 그냥 하다 보면은 반복됩니다. 절대로 개선점 나오지 않습니다. 국제처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백오피스로서 이러한 학생처뿐만 아니라 뭐 기숙사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민원의 변화 상황을 한번 잘 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얼마 전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총장 크로우 총장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대담을 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대학 총장의 고등교육기관의 총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총장 임기가 너무 짧아요. 당신은 10몇 년, 20년쯤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러기 때문에 학교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변화시킨 것이 자기가 임기가 길기 때문에 어떠한 그 지속적인 그러한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특히 국립대학교 총장님 같은 경우는 4년 지나면 대충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총장이 와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짓고 있던 집 다 허물고 다시 또 기초공사부터 시작합니다. 총장이 되면은 그냥 새로운 벽돌 하나 쌓으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서 이게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장뿐만이 아닙니다. 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이 바뀌면은 처장님 바뀌는 게 대부분의 대학입니다. 직원 선생님들도 2년, 3년 단위로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교무처장은 매년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루틴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킹입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인맥인데 바뀌는 순간 그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인수인계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우리 고등교육기관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제화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쉽지만은 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장님이나 팀장님과 같은 경우에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총장님은 올해 3,000명 해와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멈춤을 할 수 있게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가지고서 멈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인력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우리 대학도 뭐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건은 갖춰주지 않고 요건만 강화시킵니다. 여건도 배려를 해주면서 요건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제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재정 지원을 받으려 그러는데 그 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회계의 경직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갖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담 같지만은 저는 한참 국제처 발전하던 시절에 교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억 표현은 조금 조악하지만은 그 당시 했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매출 10억 올라갈 때마다 직원 한 명씩 보강해 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교무위원들 막 웃었습니다. 5억만 올라가도 한 명 해줄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 없이 요건만 강화하는 국제화는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국제화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 재정이 좋아진 그러한 재원은 반드시 국제화가 먼저 무너지지 않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용과 투자를 헷갈립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국제화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분야보다 리턴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입학처장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올해 입학 홍보하는데 얼마 쓰셨어요? 얼마 썼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양대학교 들어오는 학생 수능 성적 얼마나 좋아졌어요? 뭐 통계가 없죠. 글쎄요, 뭐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얼마 썼어요? 23억 썼다 그러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저는 그 23억을 국제첨에다 썼으면은 리턴이 훨씬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처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그 수익은 국제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투자를 했을 때 리턴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이 경험을 해보셔야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품질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국제화를 유지했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대학교에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PI를 단순하게 숫자에 대한 KPI를 하지 마시고 품질에 대한 KPI를 해야 됩니다. 유학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도 탈락률을 어떻게 안 시킬까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MOU 몇 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잘 유지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켰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품질 관리의 KPI를 여러분들이 더 고민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7개의 우리가 구조를 대학이 가질 때에 저는 그래도 지속 가능한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대학교는 총장님들이 바뀌시고 그러더라도 보직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총장이 되고 나가지고 부총장님 그대로 다 했고 처장님들도 거의 건강상 혹은 연구년으로 못하겠다는 빼놓고는 전부 다 같이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굉장히 우리 대학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일찍 국제화를 시작을 했고 또 지속 가능한 이러한 7개의 구조를 만들면서 갔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이룩한 그 노력의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2003년도가 국제화 원년의 해입니다. 1999년도에 여러분들 그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Y2K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망할 것, 뭐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았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비행기가 날아가다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Y2K에 대한 대응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대학교는 교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정말로 치열한 계급장 떼고 넥타이 풀고 우리는 토론을 했습니다. 2000년대의 한양대학교의 먹거리가 무엇일까 해가지고 도출된 결론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에리카 캠퍼스는 산학협력으로 가자, 서울 캠퍼스는 국제화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써 25년, 6년 지난 지금 봤을 때 에리카 캠퍼스는 그래도 산학협력으로 나름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치열한 논쟁 속에서 2003년도에
당시 총장님, 지금 이사장님께서 올해는 한양대학교 국제화 원년회로 선포하겠습니다 해갖고 저한테 어마어마한 캐시를 주셨습니다. 주시고 나서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기록에 남기세요. 왜?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록은 남기세요 했습니다.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우리 대학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조금 주춤했습니다마는 2023년 후에 동문회도 결성하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을 우리가 거듭해 왔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30년을 국제화하면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국제화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글로벌 1.0, 2.0, 3.0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0은 인풋입니다. 정말 지금 국제화를 시작하는 많은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외국인 유학생들 많이 받을까?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은 교수님도 불편하고 직원도 불편하고 학생들도 불편할 때 일단 받으십시다. 처음에는 규모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규모가 큰 데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도 찾을 수 있으니까는 불편하더라도 우리 규모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했던 것이 글로벌 1.0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장점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글로벌 2.0에는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 잘 들어온 아이들 관리할까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처에 대한 그 대폭적인 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를 굉장히 잘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3번째 단계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출한 졸업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우리가 아웃풋에 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글로벌 3.0의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교의 국제처뿐만 아니라 대외협력처, 교무 모든 처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글로벌 3.0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몇 명이냐고 물어봅니다. 단기 과정 합해가지고 지난해 우리 대학교를 찾아온 외국인 유학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중에 학위 과정 학생이 6,600명 정도 되고 한국어 과정이 한 8,000명 넘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 한양대학교에 한국어 센터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제 연구실에서 중국인 유학생 1명 데리고 제가 한국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무위원회에서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한국어를 좀 한양대학교에서도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던 교무위원들이 다 뭐라 그러셨냐면 한국어 배우러 누가 한양대학교 옵니까? 다 연대나 이대 가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지금 우리가 스페이스가 없어서 못 받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머스쿨, 윈터스쿨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것도 확대 발전시켜가지고 지난해에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서 4주 수업하고 일본 대학교에서 일주일, 중국 대학교에서 일주일에서 6주 수업을 했고 올해는 제주대학하고 같이 썸머스쿨을 해가지고 우리 대학교에 온 제주 그 학생들을 다 데리고 또 제주대학 가서 일주일 썸머스쿨 또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페이스가 없어서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한 2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보면은요 지원자 수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들 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10,000명이 넘는데 우리가 뽑는 것은 1,000명 이상 못 뽑습니다. 대개 지금은 거의 차 있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 수 정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국인 유학생들보다 경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는 특정과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지원자 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건 뭐 우리 대학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대학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일 국제화에서 쉬운 게 뭡니까 하면은 당연히 외국인 유학생 모집하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지원자가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를 보면은요 거기 학위과정 학부모 대학원생이 한 7,000명 정도 에리카 캠퍼스하고 보면은요 에리카 캠퍼스에 저렇게 급속하게 느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실패했던 사례들을 에리카 캠퍼스에다가 그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끔 우리가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는 저렇게 해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에리카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 때문에 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올라 그러지 에리카 안 갈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프로그램,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이 낸 수입이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교 아마 교비 예산 회계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낸 등록금만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알토란 같이 활용해 갖고 학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리턴이 빨리 돌아온다라는 게 저는 이 장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 연구 실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좀 미흡하긴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논문에 발표하는 저널의 퀄리티가 엄청 뛰어납니다. 서울 캠퍼스인 경우에는 Q1에 실는 퍼센트가 73%가 Q1에 싣고 있습니다. 이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이 연구의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글로벌 3.0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대학이 하고 있는 것은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 동문회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약 12,00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에 10년 지나면은 우리 한양대학교 전체 동문회 10%는 외국인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처음에 상해 지역 가가지고 저렇게 동문회를 조성했고요. 그 다음에 산동 지역 가서 동문회 했고, 그 다음에 화북 지역, 북경에 가서도 했고, 지난 10월 달에는 말레이시아 가서 했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말레이시아 졸업생이 한 450명 정도 배출했는데, 80년대에 그 당시 마하트르 총리가 룩 이스트 팔러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공대에다가 외국인 유학생들 많이 배출했는데, 지금 차관도 있고 거기에 그 처장급의 그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님, 여 대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축사를 해주셨냐면은, 당신이 12월에 대사 임기가 끝난대요. 3년이 끝나는데 그리고 외교관 생활이 30년이래요. 대사로서 말레이시아 대학 3년,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30년 동안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축사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학교마다 이제 대학 평가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특히 이제 세계 대학 평가 같은데 QS나 TH 같은 거 보면 평판도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QS는 평판도 점수가 거의 40%에서 50%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판도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은 이 유학생들이 다 교수들 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기 모교에 대한 평판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레이시아 동문회에서 감동받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행사 끝나고 교가를 부르는데 우리말로 교가를 부르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막 나오니까 자막 보면서 불렀지만은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대학들이 추구해야 될 저는 국제화의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하이 올 케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외국 유학생이 왔었을 때의 모든 것을 이 표 하나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즈 사업단에서 만든 것인데 나중에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한 7개의 결론인데 뭐 읽어보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결론으로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모두에 얘기했듯이 교육혁신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국제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혁신이 정말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지속 가능해져야 되는데, 30년 여기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노력도 했던 이 분야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나치게 숫자로 가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그랬을 때 국제화는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교육혁신도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딜 수뿐이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제화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